안녕하세요. 미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과장 손흥군입니다. 이제 그 대학원 입시에 관련돼서는 저보다는 우리 안민정 선생님 오늘 하실 거죠? 네. 예, 입시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어쨌든 미니스트 에어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 학과를 왜 선택을 해야 되냐, 미니스트의 에너지화학공학과를 왜 선택해야 되냐는 면에서 결국은 대학원 들어온다는 게 리서치를 잘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커리어를 가져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리서치의 스트렝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불른 꺼도 될 것 같은데, 앞에만. 저희는 정식명은요, 그러니까 보통 학과잖아요. 그리고 우리말로도 저희는 학과고 저도 학과장인데, 영어로는 저희가 좀 다릅니다. 디파트먼트를 쓰지 않아요. School of Energy and Chemical Engineering, 그리고 약자로 ECH, 왜냐면 저희 학과가 제일 저희 학교에서 크고, 그리고 제일 연구면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다는 면에서 저희 학교에서 스쿨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유니스트가 에너지 화공에 기대서 발전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처음 하셨어요. 이거 개소성인데. 네. 그런 의미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숫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가 왼쪽은 유니스트, 오른쪽은 에너지 화공. 그래서 한 300 몇 명 정도의 패컬티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들. 그리고 저희가 한 10% 정도의 교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학부생은 2,000명 남짓되고 저희가 300명 약간 모자른 정도. 그래서 한 12%,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연구면에서는 아무래도 그레듀에이트 저희한테는 중요하죠. 그래서 그레듀에이트는 전체 2,100명 중에서 저희가 350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서 한 20%는 좀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교수 1인당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트랙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C는 Advanced Chemical Engineering, 그래서 조금 더 전통적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 분이 15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BST, Battery Science and Technology 해서 전지 분야 8분 계시고요. 에너지 엔지니어링 해서 솔라셀 등등의 에너지 관련된,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좀 제외하고 그 에너지 관련된 거, 이렇게 3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질문지에도 보니까 에너지 화학공학과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교수님들 구성으로 보면 3분의 2 약간 안 되게 케미컬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분의 1은 머티리얼 사이언티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학과분들도 계시고 물리과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복합적인, 사실은 케미컬 엔지니어링이라는 대학원 자체가 좀 복합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 분야를 가지고 조금 집중을 하면서 머티리얼 사이언티스트 교수님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DNA가 약간 다르고 약간은 더 융합적이면 작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보시면 Research Driven Sustainability for Global Sustainability,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세상을 구하자. 그리고 저희의 목적은 좋은 연구를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리서치를 잘하냐를 표현하는 표인데요. 일단 X축은 우리가 논문을 내면 그걸 얼마나 인용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테이션 관련된 지표인데, 즉 논문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Y축은 이거는 글로벌 지표라서 얼핏 보시면 우리나라 글로벌 지표가 상대로 평균, 세계 평균보다 좀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대충 MIT도 일이 안 되는데 사실은 유니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X축 입장에서 상당히 오른쪽으로 나가 있고, 단 Y축 입장에서는 중간 어디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P 모대야, 카 모대야, S 모대학이랑 비교를 하시면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나 질 높은 연구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겠느냐. 뭐 회사, 그리고 정출연, 그 다음에 교수, 뭐 이런 것들로 나가시겠죠. 그런 면에서 좋은 퀄리티의 논문을 저희가 안겨드리는 건 아니고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굉장히 내세울 수 있는 자신감이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논문 퀄리티 면에서는 저희가 웬만한 학교들보다는 앞서요. 단 스탠포드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나가면 저희가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탑 1%, 탑 10%, 20% 이런 걸 좀 나눠요. 어쨌든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셔도 미국의 유수대학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한 3위 정도 된다. 1%나 10% 정도 하면 3위 정도 된다. 그리고 도메스틱에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특히 1% 굉장히 하이 퀄리티 저널로 가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물론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점점 더 추세는 좋은 논문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필드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할 때 어떤 키워드를 말한다고 해서 너무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교수들이 논문을 내면 앞에 abstract라고 초록 서머리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텍스트 키워드를 쫙 뽑아내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하고 있냐를 지금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크기로 나타낸 겁니다. 보면 솔라셀이 좀 눈에 띄고요. 오르게닉 솔라셀, 페롭스카이트 솔라셀 등등등 솔라셀.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페롭스카이트 솔라셀은 저희가 아마도 세계 최고이지 않은가.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뭐 자신이 있고 세계 최고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얼핏 눈에 띄는 거 보면 일렉트로 캐탈리스트 쪽이 있죠. 곳곳에 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수소 만드는 거 쪽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일렉트로 캐탈리스트도 있고 캐탈리스트도 있고 다 저희가 그걸 지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CO2를 조금 더 유용한 물질이라든가 없애는 쪽으로 가는 이런 쪽을 하는 게 바로 일렉트로 캐탈리스트 쪽이고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 저희가 사실은 저희 학과가 태생적으로 배터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에 배터리를 그만큼 하지 않을 때부터 성장을 해왔고 3사 또는 다른 학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 유니스트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진들은 거의 도미넌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키워드 마이닝을 3개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기에는 12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수 숫자들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한 분이 몇 가지 필드를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얼굴만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솔라셀 쪽. 그래서 주로 페롭스카이트 솔라셀을 우리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통적인 실리콘 솔라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꾸 이제는 그걸 융합하는 쪽이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여기 성한영 교수님이 실리콘 솔라셀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 쪽은 좀 더 숫자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대충 한 11명 정도 저희 조금 더 충원할지 안 할지는 생각 중입니다만 또 저희가 배터리 하면 유니스트 이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셀은 아직 상업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배터리는 상업화가 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드로전 쪽은 더 많군요. 하이드로전 쪽이 많은 이유는 전통적으로 하이드로전 쪽 그러니까 케미칼 엔지니어로서 하이드로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안광진 교수님 지금 요 앞에 계신데 예를 들어 이만곤 교수님 등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기화학을 통해서 앞에 일렉트로 붙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게다가 일부 솔라셀 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솔라 에너지와 하이드로전을 연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거의 특히 한국 화학공학계에서는 거의 메인 본류라고 할 수가 있죠. 캐탈리스트 그리고 케미칼 리액션 엔지니어링 여기에 뭐 다른 과목들도 있겠지만 우리 화학공학과 하면 국영수 3가지 과목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과목 있지요. 그렇죠. 뭘까요?
예. 그 뭐지? 케미컬 리액션 엔지니어링, 반응공학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분들이 지금 이렇게 포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분들 수소랑도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프로세스 엔지니어링도 같이 들어가. 특히 또 여기 김용환 교수님 같은 분들은 바이오 쪽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서머다이나믹스 트랜스포트 피나미너, 아까 말한 국영수 중에서 영수죠. 그래서 서머다이나믹스와 트랜스포트 피나미너의 아주 전통적인 걸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 저희가 저희 학교가 또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랩에 있는 기술을 조금 더 그 실질적인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우리가 개발하자. 요거를 저희가 굉장히 지향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쪽도 많이 키울 생각이고, 사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논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은 확 죽었어요. 근데 요새 탄소 중립을 나오면서 이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이 크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더 기회가 많다. 뭐 이런 말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걸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특히 박사 들어가시는 분들 5년 뒤입니다. 지금 AI 5년 들어가면 5년 뒤에는 AI 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 그것도 약간은 생각하셔라. 그리고 이쪽은 폴리머 쪽, 당연히 또 한국화학공학은 또 폴리머 쪽이 이걸 꽉 잡고 있죠. 그래서 폴리머 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케미컬 엔지니어링 하는 네 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그래서 요새는 AI도 사실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거는 우리가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인 시스템, 몰리큘이나 뭐 바이오 썸띵 같은 것들을 분석하거나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들을 합니다만, 거기에 요새는 다 AI가 들어가고 있어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를 써서 그걸 추론해내는 방식, 이 네 분의 교수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사실은 앞에 배터리,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일렉트로캐탈리시스,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그래서 저희가 전기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전기 화학자고요. 그리고 스마트 머티리얼 앤 센서, 또 저희가 재료 쪽은 또 전통적으로 화공이라고 원래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주 예전부터 신소재 공학과의 영역을 많이 침입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펑셔널 머티리얼들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세미컨덕터 쪽도 더불어서 요새는 저희 학과에서 좀 키우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은 아웃 오브 데이트 자료인데 정말 잘난 연구자 이거를 외국에서 뽑아요. 그게 이제 탑 1% 인플루엔셜 리서처, 아까 사이테이션 이런 걸 통해서 뽑는데 저희 학교가 10명. 우리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로서는 거의 제일 많은 쪽에 속할 거예요. 그 중에서 6명이 저희 학과다라는 거를 강조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역시 저희가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밸류는 연구를 잘해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다라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우리 입시 설명, 입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따가 또 받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과대학 경영에서 에너지화학공학과 대학원 박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곧 전기 1차 원서를 쓰셔야 될 때가 와서 지금 학과장님께서 연구 분야라든지 각 분야로 어떤 연구 내용들이 있고 어떤 교수님들이 계실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래서 저는 원서를 어떻게 쓰면 되나요? 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이런 부분을 다 찾아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에너지화학공학과 정보는 기본적으로 학과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 분야별 교수님 걸 찾아보시고요. 교수님들 그 소개 페이지에 랩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구 분야 같은 것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 안내 쪽을 누르시면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는 이제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어떤 교육 과정과 어떤 졸업 요건을 요구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입시 요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그 유니스트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를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홈페이지에 입학 안내, 모집 요강 페이지에 보면 2025학년도 전기 1차 모집 요강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화학공학과에서는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고 특별 전형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는데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한 번에 다 지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전형 하나에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지도 교수님이 아마 학과 내에 있으실 텐데 사전 선택하는 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은 아직 독립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를 지도해주고 가이드를 잡아주실 지도 교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각 랩마다 이제 그 시기별로 뭐 학생을 이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상황 등도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연구 분야의 교수님이 이제 이번 차수에 학생을 선발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선택을 요청하는 학생을 받아주실 수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된 정기 1차 대학원 신입생 입학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되면 원서 접수 받고 7월 중순까지 원서 접수가 나오고 나면 이제 서류 평가를 거쳐서 1단계 합격자는 8월 말쯤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면접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말 정도에 발표되게 됩니다. 유니스트는 전기 입시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고요. 1차 입시 합격하는 사람과 2차 입시 합격하는 사람 모두 25년 3월에 대학원에 입학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특별 전형은 이제 그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그 SK온 이렇게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전형들을 특별 전형으로 학과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 학교의 서류 평가 기간과 면접 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기업에서도 각각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 발표 시에 학교와 그 회사 서류 평가 결과를 합쳐서 그리고 면접 평가 시에도 학교와 회사의 면접 평가 결과를 합쳐서 그 모든 서류 합격자와 면접 합격자 결과는 본교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모집 단위는 에너지화학공학과에는 원래 대학원에 세부 전공이 3개가 있는데요. 에너지공학, 그리고 에너지공학 배터리과학 및 기술, 그리고 화학공학 이렇게 3개의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시 원서를 작성할 때는 이 3개 중에 뭐를 하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합 모집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화학공학으로 통합 모집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석사, 석박통합, 박사 모두 모집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비장학생 또는 유니스트 장학생 혹은 일반 장학생 선택 가능하고요. 특별 전형은 원래 24년도 후기까지는 지금 이 PPT의 내용처럼 일반 장학생으로 지원 가능했는데 25년도 그 전기 1차 입시부터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 특별 전형,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이 전형은 크게 3가지 회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학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모집 요강의 뒤쪽에 별첨이 1번부터 쭉 있는데 SK온이 별첨 1, 포스코 퓨처엠이 별첨 3, 삼성 SDI가 별첨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그 학위 과정, 모집하는 학위 과정과 모집하는 전공 뭐 그런 것들이 다르고요. 모든 회사들이 등록금 및 그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서 접수 시즌이 되면 그 교학팀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원서 접수를 하는 마음으로 원서 접수 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 25년도 전기 1차 원서 접수 페이지는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도 후기 입학 전형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24년과 25년에 바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캡처한 이미지를 보시면 장학생 선택에 원래는 국비 또는 유니스트 장학생
아더 스콜라십, 일반 장학생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전기 1차 25년도부터는 아카데믹 인스티튜셔널 스콜라십, 학연 장학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겨서 저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기업과 연계된 그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세 번째 걸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국비 장학생 또는 유니스 장학생은 정부 출연금 혹은 학교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학생으로 학과에서는 일반 전형 대상자가 되고요. 아더 스콜라십, 일반 장학은 소속 기관, 그러니까 뭐 회사라든지 뭐 연구소라든지 그런 본인의 소속 기관에서 그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부담하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K, 포스코, 삼성과 관련 있는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은 이제는 이제 그 25년도 1차부터는 저 학연 장학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기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화학공학과는 원서 접수를 할 때는 세부 전공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냥 에너지화학공학으로 통합 모집하니까 전공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희망 연구 분야에 따라서 세부 전공을 입학할 때 맞춰서 배정할 거고,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입시 요강에 세부 전공이 뭐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세부 전공으로 전공 배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화학공학과 대학원에 지원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다른 과는 아니지만 이과는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시험 중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성적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의 학력사항과 뭐 학력 조회에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나가고 나면 실제로 이제 제출할 연구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입시 지원을 하시면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이제 입학 원서, 그 다음에 석사나 통합 지원자들은 학부에 대한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 박사 지원자의 경우는 학부 및 대학원에 대한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구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모든 과정에 필요하고 공인 영어 성적표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의 일반 장학생 중에 소속 기관에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관 추천서 그리고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기타 우수성 입증 자료가 더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뭐 추가로 더 제출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입학하고 나면 졸업을 하기까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가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입학하시게 되면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사 쪽에서 많이 챙겨 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Q&A를 주시는 내용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그 기업과 연계된 전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부분들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쪽에 원서를 내고 나서 회사 쪽에는 원서 언제 내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일단 원서 접수는 저희 쪽에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일반 전형이든 특별 전형이든 원서는 저희 쪽에 먼저 내주시고, 그 학연 장학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원서를 접수받고 난 다음에 기업에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면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서 연락을 할 것이고요. 입사와 관련된 절차는 기업에서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학연 장학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입시로 안내받는 내용과 입사로 안내받는 내용을 양쪽을 다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비 장학생 혹은 유니스트 장학생, 일반 장학생으로 지원하시는 일반 전형 지원자들은 입시에 대해서 공과대학 교학팀에서 혹은 입학팀에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학생 모두 채용 연계가 아닌 입학 후 학과 내 채용 연계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절차가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학과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 팜플렛이나 아니면 그 내용 관련된 데에서 어떤 베너핏을 누릴 수 있다고 하고 취업 연계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취업 연계. 그러니까 저희가 3사랑 특히 배터리 쪽 3사랑 연계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베너핏에 대한 얘기를 쓴 건데 그 뒤쪽 질문은 결국은 그러면 입학한 다음에 내가 그냥 국비로 들어왔어요. 그게 석박이든 아니면 석사든 들어왔을 때 과연 이런 베너핏을 받을 수 있느냐? 일단 답은 예스고요. 지금 우리 취업 연계형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입학할 때 처음에 뽑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뽑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쪽 프로그램으로 중간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베너핏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문은 오픈되어 있다. 그게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화학공학과 대학원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서관영 교수님께서 네, 제가 대학원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요 입시를 디자인을 했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본인 소개 한번 하고 들어가시죠. 제가 원래는 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에너지화학공학과 서관영입니다. 그 대학원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대학원 입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학원 입시는 원서를 내시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두 가지가 있고요.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사항을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안민정 선생님께서 사전에 뭐 컨택을 하는 거를 장려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심사위원분들은 이 학생이 어느 교수와 컨택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교수가 입시에 개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A 교수와 컨택이 되었는데 만약에 내가 떨어졌다. 근데 그 교수님이 나 뽑는다고 해놓고는 안 뽑는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뽑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입시를 통과하지 못하시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대학원 면접은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3명이 한 조로 이루어진 면접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면접위원들에게는 서류에 대한 것은 참고하지 말라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공해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대학원 입시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까지 거뒀던 성적이라든가 뭐 배경이라든가 출신 학교라든가 이거는 서류 전형에서 이미 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평가에서는 또다시 그걸 끌고 와서 이 친구는 A 학교 출신이니까 잘하겠네 이런 과정을 우린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접 평가에서는 평가위원들이 이 학생이 대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성적은 얼마인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자질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저희가 평가위원들에게 사전에 질문지를 드려요. 근데 그 질문만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사전에 드린 질문지의 수준도 일반화학 수준에 한정돼서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학을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화학 관련 학과라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이 일반화학 책에 보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랐고 자연과학이든 공학이든 무엇을 전공한 학생이든 일반화학 수준의 공부는 다 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드린 거고 질문의 내용들도 대부분 고등학교 과정을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이면 충분히 알만한 내용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질문들,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지시고 그것의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혹은 사전에 지식이 없었을 때 추가적으로 나가는 질문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간판이라든가 배경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끔 영어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한국말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정해진 건 없다. 면접위원들의 그냥 자기 재량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 학생과 산학자 학생 간 TO가 따로 있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학생이 국비 장학생, 그 다음에 그 유니스트 장학생,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그 특별 전형 말고 그냥 회사나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일반 장학생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산학 연계 과정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고 총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입시는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딱 가지고 있고 이 퀄리티를 넘지 못하는 학생은 절대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연구소에서 모든 전액 지원을 받기로 일반 장학생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국비랑은 다르게 나는 딴 데서 지원을 받으니까 좀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면접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에 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 하나는 산학 연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S사 이런 데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합격했어요. 근데 우리 면접에서 떨어져서 불합격 처리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에서 합격하면 무조건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가 되면 다 해주거나 이런 건 절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과정으로 지원을 하시든 똑같은 서류와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취업 연계형을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입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따로 진행하는 것도 다 통과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TO가 있냐 이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저희가 TO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하지만 우리 TO를 항상 채우지 못해요. 거의 한 30-40%씩 TO를 남깁니다. 그 이유는 지원자들이 많고 TO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을 합격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에너지공학과에 입학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원에 가는 학생들보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저희가 매년 서류 전형 총 접수한 친구들 중에서 최종 합격하는 친구가 반 정도 되죠. 보통 반 안 되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O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능력만 되면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지 않은 관계로 답변 좀 짧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많이 하세요. 한번 했으니까. 예. 네, 다음 질문은 대학원 입시 전형 관련해서 필요한 전공 지식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안광진 교수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화학공학과 안광진입니다. 저는 일단 트랙으로 봤었을 때는 화학공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대학원 전형이 BST 그 화공 에너지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화공은 영어로 면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공 지식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라고 묻는 거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합격 확률이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화공 트랙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 살아왔던 이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전공이랑 과학적으로 어떤 분야에 조금 더 관심 있고 흥미가 있는지를 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소개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버벅대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잘 좀 못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교수님들이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전공 지식을 이제 이를테면 또 빡세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전공은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거를 말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화학공학 에너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었던 그 지식을 배경으로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겠지만 일단 자신이 관심 있다고 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거에 이제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질문할 확률이 높으니 그런 부분의 전공 지식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공책을 보면서 키워드 정도는 자기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관심사랑 그 원하는 전공이랑 원하는 희망하는 지도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심사하는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이를테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꼭 그 네거티브하게 보려고 저희가 심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소개가 잘 돼 있으면 거기에 있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해서 이 학생이 얼마만큼 자세와 의지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불성실하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너무 좀 불만족스러울 때는 오히려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로 질문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소개와 자기가 뭘 하고 싶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예. 입시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녹화해서 공유를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안관희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입시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관희 교수님이 최근에 한동안 면접에 참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입시는 에너지, 화공, 배터리를 구분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산학 연계도 구분해서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위원들은 이 학생이 화공으로 지원했는지 에너지로 지원했는지 배터리를 지원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자기소개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루틴하게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전공 지식 범위가 필요하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정해진 건 일반화학 수준이다. 그 외에는 면접위원회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조차도 예측할 수 없다.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는 간단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랩은 따로 진행할 때가 있나요? 저희 학교는 오픈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랩 진행할 때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네,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유니스트 에너지 화학공학과와 다른 에너지 화학공학과의 차별화 이거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두에 화학공학과는 여러 방면을 흡수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중간에 또 바이오 쪽 굉장히 중요해짐에 따라서 또 키워드를 바이오로 넣는 학과들이 있었고 저희 학교가 생길 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에너지 디스플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물론 뭐 에너지 안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고 해서 에너지 화학공학과라는 건 그런 의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너지도 소재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머티리얼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포션이 많은 화학공학과가 돼서 사실은 두 과의 상당히 융복합적인 부분이 다른 학교의 학과보다는 좀 강하다.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과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몇 가지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렉트로케미스트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지만 기본적인 화학공학과의 것은 다 배우고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에너지화학공학과 졸업 연도가 졸업까지 소요 연수, 장학금 지원 제한이고 감미정 선생님께서 답변해 행정 쪽 딱 묶어가지고 쭉 말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졸업 요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PPT의 마지막 페이지 내용이 사실 졸업 요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학위 과정에 필요한 학점 그리고 학위 논문을 통과해야 되고, 네, 석사 같은 경우에는 구두 시험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박사나 통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박사 학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박사 자격 시험, 논문 연구 계획서, 그리고 이제 학과에서 요구하는 그 학술지 SCI 논문 게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 TA 1회 이상 공인영어 성적 등의 졸업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 졸업까지의 소요 연수는 기본적으로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이 있습니다. 수업 연한은 석사 2년, 박사 4년, 석박 통합 6년이고요. 재학 연한은 석사 3년, 박사 6년, 통합 7년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연한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학교 몇 년 다니면 된다. 그러니까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4년 다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수업 연한이고, 근데 실제로 학부 다니다 보면 4년보다 더 해서 막 5년, 6년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재학 연한은 그 최대치가 그 재학 연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업 연한 보다 석사는 대부분 수업 연한에 맞춰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2년에 졸업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진행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박사 졸업하는 시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언제쯤이면 졸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대신에 이제 본인의 수업 연한 내에서 졸업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 연한을 초과해서 재학 연한이 지나지 않은 때에 또 졸업을 많이 합니다. 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수업 연한을 넘어가서 그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 사이의 기간에는 이제 그 등록금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국비 장학생이든 유니스트 장학생이든 뭐 기업에서 지원하는 장학생이든 초과 학기라고 부르는 그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 사이의 학생들은 등록금 지원 없고, 그리고 그 저희가 다음 질문과도 연결되지만 학연 장려금이라고 해서 원래 국비장학생이나 이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그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스타이펜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급의 경우에는 월 80만 원, 박사급의 경우에는 월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80만 원과 110만 원 중에 석사는 24만 원, 박사는 39만 5천 원을 학교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그 교수님과 뭐 연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받는 연구 참여 비용으로 충당이 되는데요. 초과학기 학생들에게는 이 24만 원, 39만 5천 원의 그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장학금 지원 제한에 또 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장학금을 유지하는 조건이 최소한 3학점 이상 이수를 하고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모자라면 80만 원, 110만 원 드린다는 게 아니라 다 그거보다 보통은 더 많이 주죠.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80, 110이 아니에요. 80 이상, 1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80하고 110은 우리가 무조건 줘야 되고 사실 다 더 줘요. 네, 교수님마다는 그 2배를 주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잡자면 그 하나 오해할까봐 그래요. 이제 재학 연한을 수업 연한을 초과해서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재학 연한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지도 교수님이 다 보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점은 뭐냐면 지도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이 수업 연한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 돈으로 등록금과 모든 장학금을 다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졸업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특별 전형 어떻게 진행되나요는 사실 아까 다 한 거잖아요. 네, 이 배터리 특별 전형이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연 장학, SK, 포스코, 삼성 그 전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일정으로 같이 이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비 장학생이든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장학생이든 대부분의 랩은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돈이 좀 모자르면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더 주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SK, 삼성이다 해도 저희가 조금 더 주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이 맞춥니다. 회사 쪽이라서 돈도 많이 받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 기숙사 제도로 넘어갈까요? 네, 기숙사 관련 제도와 1인실을 배정받을 수 있나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생활지원팀에서 매 학기마다 그 입사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 학교 위치상 이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가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신청하는 경우에 방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방이 1인실은 아니기 때문에 다인실에 배정은 될 수 있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1인실로 개조한 방도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1인실이 조금 늘어났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일단은 다른 거는 아주 중요하지 않아서 띄워놓고,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학생들한테도 조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김영식 교수님 거 쫙 한번 묶어가지고 김영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 그 사전 질문이 교수님께 들리시나요? 원래 교수님께 많은 컨택 메일을 받았는데 아쉬운 점이나 뭐 컨택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컨택 뽑을 수 있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좀 포멀하게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씩은 보면 그냥 카톡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 아주 포멀하게 보내는 게 좋고, 본인의 아무래도 이제 뽑을 수 있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장단점을 좀 잘 어필해서 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생각하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 배터리 특별 전형이 적용되는 전공 및 대상,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앞에 특별히 이 배터리 전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아까 이제 서건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그런 룰을 다 따르게끔 돼 있고 이 질문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은 약간 뭐 화학이나 기계나 전기 쪽인데 이 배터리 쪽은 뭐 이런 약간 의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배터리라는 게 생겼는 게 수요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배터리 쪽으로 인력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거고 배터리라고 하는 게 화학, 전기, 기계 이렇게 약간 종합적인 기계 그 솔루션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백그라운드가 뭐 어떻든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 그 수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즘은 예전에는 화학 베이스에 관련된 학생들을 좀 많이 뽑았다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물론 그것도 뽑고 이제 갈수록 이제 전기, 기계 쪽 관련된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이 뽑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학생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지원을 하지만은 본인이 들어와서 이게 대학원을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들어와서 자기가 같이 일을 해야 할 지도 교수님의 백그라운드가 그쪽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전기기 쪽 BMS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에너지화학에 BMS 하는 교수님은 없어. 이러는 경우가 좀 이렇게 있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국비 장학 전형 이 배터리 전형의 학점 중요도 및 학점 기준이 궁금해요. 이건 아까 이제 서건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비 장학 이 배터리 뭐 그런 거는 이제 차별은 이제 없고요. 뭐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다 면접을 이제 보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이 이제 뭐 이 배터리 쪽이나 안 그러면 국비 장학증으로 가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떤 학점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냐라고 이런 의도에서 물어봤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학점이 더 좋다고 해서 국비 장학생이 더 유리하고 학점이 다 나쁘다 해서 산업이 유리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학생들은 이제 자기 회사에 뭐 삼성이면 SK 나는 꼭 거기에 먼저 이제 가고 싶다라고 학생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도 지원 학생들도 있어요. 학생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어떤 학생들은 나는 이제 그 처음부터 정해놓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석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지 결정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달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 학점과 학점 기준은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맞나요, 서건영 교수님? 제가 다 설명했네. 말씀해주신 취지는 그게 맞고요. 근데 이게 혹시 제가 학점이 이 정도인데 여기 지원해도 되나요? 이런 의도라면 학점 중요도 및 학점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지원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여기서 우리가 기준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최저 기준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교수님들에게 컨택을 하시면 교수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컨택을 했는데 교수님이 뭐 한번 해보자 했다면 내 학점이 문제 없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참석하신 분들 중에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혹시 여기서 질문하시는 거는 좀 더 대답을 제대로 해볼게요. 혹시 없으세요? 왜 왔어요? 스트리밍 보지. 당연히 오늘은 스트리밍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면 지금 뒤에 또 우리 그 산학 쪽에서 와서 기다리고 계셔서 잠깐 그 빈 공간들 보면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계약학과 생길 수도 있나요? 생길 수도 있죠. 노력을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희는 충분하고 지금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배터리로 특히 이쪽 계약학과 쪽은 석사들 중심이어서 물론 석박으로 연계가 됩니다. 하지만 석사를 해서 저희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뛰어다니면서 에너지 솔루션을 할 거는 아니고요. 저희 에너지 솔루션 많이 가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그리고 특별한 건 더 없는 것 같네요.
스타이펀드 인상 계획. 이 스타이펀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최저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줘야 되고 그보다 더 주고 안 주고는 각 개인 교수님들 랩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주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말할 수 없고 제가 앞으로 30만 원 더 올립시다 한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드리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정도로 Q&A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기 오신 분들 Q&A 혹시 더 하실 분들 없어요?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없나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계속 제가 눈길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Q&A 마치고 다음 PR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예, 마치겠습니다.